뽑아도 뽑아도 끝없이 자라나는 잡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잡초는 골칫거리이자 회방꾼이다. 하지만 잡초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사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척박한 곳에서 홀로 싹을 틔워 번식하는 것은 식물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다.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잡초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그들은 곧바로 싹을 틔우지 않고 최적의 때를 기다릴 정도로 영리하고 다양한 환경에 맞춰 형질을 변화시키며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찾아 번식한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항상 플랜 B를 준비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의 앞부분인데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길가의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었다고 해도 그 이름을 모르고 불러주지 못하면 그 꽃은 잡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것들이 더 있죠. 봄이 오면 여기저기에서 흔히 보는 쑥은 그 이름도 있고 맞는 약재로도 쓰이지만 대표적인 잡초입니다. 논에서 자라는 미나리는 어떨까요? 반대로 미나리 논에서 벼가 자라고 있다면 그 벼는 잡초일까요? 아닐까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잡초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숲에서 펴낸 전략가 잡초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이나가키 히데이로 박사는 잡초 생태학을 전공한 일본의 대표적인 식물학자입니다. 저자는 잡초의 특성이 우리의 인생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잡초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잡초의 사전적 정의부터 분류의 기준, 잡초의 진짜 모습을 아주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잡초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동시에 잡초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잡이 들어가는 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면서 잡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잡이 들어가는 말. 섞일잡에 풀초로 이루어진 잡초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이다. 그럼 섞일잡은 어떤 단어에서 무슨 의미로 쓰일까? 일단 이 책을 덮고 잡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는 말을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자. 어떤 말이 있는가? 잡다, 잡연, 번잡, 난잡, 혼잡, 조잡 등 섞일 잡이 들어가는 말은 흐트러져서 이도저도 아니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잡지, 잡화, 잡담, 잡학, 잡일이라는 말도 딱히 특별하지는 않지만 자질구레하면서 많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잡식, 잡종, 잡음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으며 복잡이라는 말은 잡이 여러 개 있다는 뜻에서 겹칠 복을 쓴다. 잡수입이나 잡종지는 선택지 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를 말할 때 쓴다. 이런 식으로 잡이라는 말에는 주요하지는 않지만 많은 것이라는 뉘앙스가 있다. 다시 말해 잡이라는 글자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잡초는 주요하지는 않지만 많이 있는 풀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잡초라고 하면 뜰이나 정원에서
다른 풀이 자라지 못하게 회방을 놓는 나쁜 풀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원래 잡초라는 말에는 나쁜 풀이라는 뜻이 없다. 여러 가지 물고기라는 뜻의 잡어는 작은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여러 가지 나무라는 뜻의 잡목은 다양한 나무가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여기에 나쁜 물고기나 나쁜 나무라는 이미지는 없다. 아스팔트에서 자라는 무는 잡초일까? 아스팔트 틈새에서 무가 싹터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화제가 될 때가 있다. 이때 길가에서 자라난 무는 잡초일까 아닐까? 학교 텃밭에서 감자를 키우다가 갈아엎고 꽃을 심어 화단으로 꾸몄는데 꽃들 사이에서 감자가 불쑥 자라났다면 이 감자는 잡초일까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스팔트 틈에 난 무는 잡초일까? 어떤 이들은 길가에서 자라났으니 잡초라고 주장할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어디에서 자라든 무는 채소이지 잡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정확히 결론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면 애초에 잡초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잡초학 연구자들이 모인 미국 잡초학회에서는 잡초를 인류의 활동과 행복과 번영을 거스리거나 방해하는 모든 식물이라고 정의했다. 인류의 행복과 번영이라니 어쩐지 과학적 정의라기보다는 철학적 정의처럼 느껴진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원하지 않는 곳에 나는 식물이라고도 설명한다. 이 역시 알쏭달쏭한데 한마디로 방해가 되는 풀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잡초가 방해가 되는 나쁜 풀이라는 것은 서양의 사고방식이다. 사전의 잡초는 저절로 자라나는 여러 가지 풀 또는 이름도 모르는 잡다한 풀, 농경지나 뜰득에 나지만 재배할 목적이 아닌 풀, 생명력과 생활력이 강하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 등으로 나와 있는데 방해가 되는 나쁜 풀이라는 뜻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잡초처럼 끈기가 있다는 식으로 생명력이나 생활력이 강한 모습을 비유해 좋은 뜻으로도 사용하니 참 재미있다. 여기서는 미국 잡초학회의 정의를 따라 아스팔트에 난 무가 잡초인지 아닌지 생각해보자. 아스팔트 틈에 난 무가 인류의 행복을 방해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길가에서 자라나면 방해가 되긴 한다. 그런 점에서는 무가 잡초일까? 하지만 무는 뽑아서 집에 가지고 가 요리할 수도 있다. 학교 화단에 난 감자는 어떨까? 감자가 무성하게 자라면 열심히 가꾼 화초가 다 망가지니 감자를 뽑아버려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감자는 그저 방해되는 잡초일 뿐이다. 그러나 감자까지 얻었다는 기쁨에 캐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감자는 잡초가 아니다. 화단에 난 감자도 채소다. 잡초는 잡동사니에도 비유할 수 있다. 잡동사니는 다른 사람은 하찮게 볼지라도 그 주인에게는 고이 아끼는 보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소중한 물건이 잡동사니 취급을 받아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일도 종종 있다. 잡초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관점에 따라 잡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과학적 정의로 볼 때 잡초의 기준은 참으로 어중간하다. 잡초가 되기는 어렵다. 잡초를 방해가 되는 풀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사실 방해가 되는 풀이 되기는 꽤나 어려운 일이다. 잡초를 흔하고 하잘것없는 식물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잡초가 어디서나 자라는 건 아니다. 또 모든 식물이 잡초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길가나 밭에서 싹을 틔워 점점 번식해 나가는 일은
식물에게는 상당히 특별한 일이며 방해되는 식물이 되려면 그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 잡초가 되기 쉬운 식물의 성질을 잡초성이라고 하는데 이 잡초성이 있는 식물만 잡초로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무 식물이나 잡초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는 종자식물이 약 7,000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잡초로 취급을 받는 식물은 겨우 500종 정도다. 게다가 우리가 자주 보는 주요 잡초는 채 100종도 되지 않는다. 잡초가 이 세상에 3만 종류나 있다는데 농사 지을 때 문제가 되는 주요 잡초는 250종 정도라고 하니 주요 잡초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잡초는 자칫 방해가 되는 식물이라는 특별한 분야에서는 엄선된 엘리트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칫 방해가 되는 식물로 엄선된 잡초에는 대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 이제는 잡초의 특징을 알아보자. 잡초의 공통된 특징 하나. 보통 잡초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사실 잡초에는 종류가 많다. 그리고 자칫 방해되는 식물이라고만 여길 수 있는 잡초에는 다양한 특징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잡초가 연약한 식물이라는 것이다. 의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다. 잡초처럼 강하게 살라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강한 식물로 인식되는 잡초가 연약한 식물이라니 대체 어찌된 일일까? 잡초가 연약한 식물이라면 식물이 강인하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 잡초가 연약하다는 말은 잡초가 경쟁에 약하다는 뜻이다. 자연계에서는 쉴 새 없이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진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자연계에 움직일 수 없는 법칙이다. 그것은 식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식물은 서로 빛을 받기 위해 앞다퉈 위로 뻗어 올라간다. 게다가 잎을 활짝 펼쳐 다른 식물을 가리며 올라간다. 만일 이 경쟁에서 진다면 다른 식물의 그늘에서 빛을 받지 못한 식물은 시들게 된다. 치열한 싸움은 비단 땅 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땅 밑에서도 물이나 영양분을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다툰다. 식물의 세계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식물은 살아남으려고 서로 짓밟는다. 식물은 햇빛과 물과 땅만 있으면 살아간다고들 하지만 그 빛과 물과 땅을 차지하려고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것이다. 그런데 잡초라고 불리는 식물은 이 경쟁에 약하다. 어디서든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 잡초는 사실 많은 식물이 자라는 숲속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풍요로운 숲은 식물이 생존하기에 적합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쟁터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경쟁에 약한 잡초는 깊은 숲속에서 살아날 수 없다. 잡초는 연약해서 경쟁에 뛰어든다 해도 강한 식물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잡초는 강한 식물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만 골라서 자라난다. 그런 데가 바로 길가나 밭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특수한 장소다. 숲속에서 잡초가 자라는 걸 보았다는 이들도 있을 텐데 아마 하이킹 코스나 캠핑장처럼 인간이 관리하는 곳일 것이다. 싸우지 않고 살아남는 전략. 살아남으려고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경쟁에 약하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다. 잡초는 어떻게 이 약점을 이겨냈을까? 연약한 식물 잡초의 기본 전략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강한 식물이 자라는 곳은 피하고 강한 식물이 자라지 않는 곳만 골라서 자리 잡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사회에서 도망친 낙오자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널리 퍼진 잡초는 누가 봐도 성공자로 보인다. 잡초는 경쟁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다. 흙이 많지 않은 길가에서 난다는 것 자체가 잡초로서는 싸움인 것이고, 경작되거나 제초되는 밭에서 나는 것 역시 잡초로서는 싸움인 셈이다. 잡초가 강한 식물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를 피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생존을 걸고 경쟁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승부를 겨뤄야 할 상황이 온다. 잡초는 그 승부를 겨룰 장소가 어딘지 알 뿐이다. 잡초를 기르기는 어렵다. 잡초를 길러본 적이 있는가? 잡초는 제멋대로 자라나므로 일부러 씨앗을 뿌려 잡초를 기르는 괴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잡초를 연구용으로 기르는데 사실 잡초 기르기는 꽤 만만치 않은 일이다. 채소나 꽃은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며칠 안에 싹이 돋아난다. 그러나 잡초는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줘도 싹이 트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심지도 않은 잡초가 먼저 싹을 틔운다. 식물이 발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물, 산소, 온도다. 따라서 기온이 올라 날씨가 따뜻할 때 땅을 갈아 공기가 흙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다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물, 산소, 온도라는 삼박자가 갖추어져 씨앗에서 싹이 튼다. 그런데 잡초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도 싹이 트지 않는다. 잡초에는 휴면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휴면이라고 하면 휴면회사나 휴면계좌 등 일하지 않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 잡초가 당장 싹을 틔우지 않는 휴면은 한자로 쉴휴와 잠잘면을 쓴다. 잡초의 듬직한 전략이 쉬는 것과 자는 것이라니 왠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사실 휴면은 잡초의 중요한 생존 전략의 하나다. 채소나 꽃의 씨앗은 심으면 바로 싹이 돋는데 이는 인간이 싹을 틔우기를 원하는 시기에 씨앗을 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싹을 틔우는 것이 채소나 꽃에는 좋은 전략이다. 그러나 잡초의 씨앗은 발화 시기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잡초 씨앗이 무르익어 땅에 떨어진다 해도 그때가 반드시 발화에 적합한 시기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을에 떨어진 씨앗이 그대로 싹을 키운다면 곧 찾아올 혹독한 겨울 추위에 시름시름 앓다 죽고 말 것이다. 또 주변에 있는 식물이 울창해지면 싹을 틔운다 해도 빛을 받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그러니 잡초에 싹을 틔우는 시기는 사활이 달린 문제다. 잡초를 기를 때 어려운 점은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니다. 설령 싹이 난다 해도 그 시기가 제각각이다. 휴면은 잡초의 중요한 성질이지만 같은 잡초 씨앗이라도 한 톨 한 톨 휴면에 차이가 있다. 휴면하거나 각성하는 시기가 각자 달라서 어떤 씨앗은 각성하는데 또 다른 씨앗은 휴면할 때도 있다. 씨앗에서 뿌리나 싹이 나는 것을 발하라 하고 싹이 땅 위로 나오는 것을 출하라 하는데 발화 시기가 제각각이듯 출하 시기도 씨앗마다 달라서 불쑥불쑥 연달아 출하한다. 채소나 꽃의 씨앗은 땅에 뿌리면 한꺼번에 싹이 난다. 뿌린 씨앗 가운데 얼마나 발화했는지를 발화율로 나타내고 시기를 맞춰 발화했는지는 발화세로 나타낸다. 채소나 꽃 씨앗의 발화 시간이 같지 않으면 성장 속도에도 각각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식물을 재배할 때는 시기를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잡초 씨앗은 되도록 시기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잡초 씨앗이 채소나 꽃 씨앗처럼 한꺼번에 출하하면 어떨까?
그러면 인간이 풀을 뽑을 때 다 같이 망하고 만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차를 두고 출하기를 엇갈리게 해서 드문드문 돋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성질이 모두 다른 모습을 인간 세계에서는 개성이라고 하는데 잡초 세계에서는 이 개성이 아주 중요하다. 꽃의 세계는 다 의미가 있다. 길가에 가만히 고개를 내민 잡초가 피운 꽃을 보고 감명받은 적이 있는가? 하지만 야생식물은 인간들이 보라고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곤충을 불러 모아 꽃가루를 옮기기 위해 꽃을 피운다. 남몰래 피는 작은 잡초의 꽃도 마찬가지다. 모든 꽃은 곤충을 불러 모으기 위해 피어난다. 아름다운 꽃잎이나 향긋한 향기도 모두 곤충을 끌어모으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꽃의 색이나 모양에는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꽃은 어쩌다가 그냥 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예컨대 초봄에는 노란색 꽃이 많이 핀다. 노란색 꽃을 알아서 찾아오는 곤충은 꽃등에같이 자그마한 등의 종류다. 물론 인간에게는 노란색으로 보인다 해도 곤충에게 무슨 색으로 보이는지는 곤충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 흔히 곤충에게는 자외선이 보인다고 한다. 노란색 꽃에는 자외선이 적은데 그것이 바로 꽃등에가 좋아하는 특징일지도 모른다. 꽃등에는 기온이 낮은 초봄에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 곤충이다. 그래서 초봄에 피는 꽃은 꽃등에를 불러 모으기 위해 노란빛을 띈다. 사실 꽃등에가 좋아해서 꽃이 노란색으로 피었는지 아니면 노란색 꽃이 많아져 꽃등에가 노란색을 좋아하게 되었는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알 수 없는 문제다. 어쨌든 초봄에는 노란색 꽃이 피고 노란색 꽃에 꽃등에가 모여든다는 식물과 곤충의 약속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꽃등에를 짝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꿀벌 같은 꿀벌상과 친구들은 종류가 같은 꽃들 사이를 날아다닌다. 그런데 꽃등에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곤충이라 꽃의 종류를 식별하지 못해서 종류가 다른 다양한 꽃 사이를 날아다닌다. 이는 식물에는 좋지 않은 일이다. 같은 노란색 꽃이라도 민들레 꽃가루가 유채꽃으로 옮겨간들 씨앗은 생기지 않는다. 민들레 꽃가루는 민들레 꽃으로 옮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꽃등에가 꽃가루를 옮기는 식물들은 어떻게 해야 꽃가루를 제대로 옮길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지만 들에 피는 잡초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 초봄의 노란색 꽃들은 한데 모여 꽃을 피운다. 꽃이 한데 모여 있으면 꽃등에는 가까이에 피어있는 꽃들 사이를 날아다닌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류가 같은 꽃으로 꽃가루를 옮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작은 꽃등에는 나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꽃이 한데 모여 피어 있으면 그 근처 꽃들 사이에서만 날아다닌다. 이렇게 초봄의 들꽃은 같은 장소에 뭉쳐서 핀다. 봄이 되면 꽃이 한가득 피어있는 꽃밭이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보라색 꽃은 누구를 짝으로 골랐을까? 노란색 꽃은 꽃등에를 짝으로 삼아 꽃가루를 옮긴다. 그와 달리 보라색 꽃은 꿀벌 등 꿀벌 상과를 짝으로 골랐다. 꿀벌은 보라색을 좋아한다. 보라색 꽃에는 자외선이 많으니 벌은 자외선을 신호로 삼을 수 있는 보라색 꽃을 골랐는지도 모른다. 꿀벌과 같은 꿀벌 상과는 식물의 가장 바람직한 짝이다. 무엇보다 꿀벌은 일벌레로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끼리 살아간다. 그래서 자신이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꽃들 위를 날아다니며 꿀을 모은다. 식물로서는 그만큼 많은 꽃가루를 옮겨주는 고마운 존재다. 게다가 벌은 머리가 좋아서 종류가 같은 꽃을 식별해 꽃가루를 옮겨준다. 또 벌은 비상 능력이 훌륭해서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 벌이 꽃가루를 옮겨주는 식물은 멀리 떨어져 피어도 꽃가루를 널리 퍼뜨릴 수 있다. 벌을 불러 모으는 꽃들은 이 훌륭한 짝을 유혹하려고 꿀을 한가득 머금고 벌이 날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꿀을 그렇게 많이 준비해 놓으니 벌 말고 다른 곤충들까지 모여드는 것이다.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꿀을 다른 곤충에게 빼앗기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럼 보라색 꽃은 어떻게 해야 벌에게만 꿀을 줄 수 있을까? 인기 있는 학교에 들어가려면 입학시험을 봐야 하듯이 보라색 꽃도 꿀을 줄 곤충을 고르려고 선발 시험을 한다. 보라색 꽃은 형태가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복잡한 형태가 바로 입시 문제다.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대나물꽃을 관찰해보자. 광대나물꽃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광대나물은 제비꽃이나 민들레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다. 광대나물은 유심히 살펴보면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먼저 아랫입술 꽃잎에는 반점 모양이 있다. 이것이 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밀표다. 벌은 안내마크나 넥타 가이드라고도 불리는 이 밀표를 보고 꽃잎에 착륙한다. 아랫입술 꽃잎이 헬리포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광대나물은 벌이 찾아오기에는 작기 때문에 작은 꿀벌이 찾아온다. 그리고 꽃잎에 내려앉으면 착륙한 비행기를 유도하는 라인처럼 꽃 안쪽을 향해 밀표가 이어져 있다. 이 이정표를 따라 꽃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장 깊숙한 곳에 꿀이 있다. 옆에서 광대나물 꽃을 살펴보면 꽃 모양이 길쭉하고 안으로 깊숙하다. 그래서 일반 곤충들은 이 좁은 곳으로 파고 들어갔다가 뒷걸음질 치며 나오기를 상당히 힘들어한다. 그런데 벌은 꽃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도가 텄다. 밀표가 꿀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는 똘똘함. 꽃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체력을 갖춘 곤충만이 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광대나물은 지력 테스트와 체력 테스트를 거쳐 짝으로 손색 없는 벌에게만 꿀을 주는데 성공했다. 광대나물뿐만 아니라 보랏빛을 띤 꽃은 모두 밀표를 갖고 있고 안쪽으로 깊숙한 구조로 되어 있다. 처음부터 벌이 꽃 속으로 파고드는데 능했는지는 알 수 없다. 꽃은 벌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길게 진화했고 벌 역시 꽃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화했다. 그렇게 난도를 높이면서 마침내 다른 곤충은 들어가지 못하고 벌에게만 꿀을 줄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식물과 벌은 함께 진화를 이루었다. 잡초는 밟혀도 일어나지 않는다. 흔히 잡초는 밟히고 밟혀도 뭐뭐뭐뭐라고 하는데 이 네모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 대부분 일어선다고 할 것이다. 잡초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서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밟힌 잡초는 일어서지 않기 때문이다. 잡초를 관찰해보면 잡초가 밟혀도 일어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잡초는 밟히면 일어서지 않는다. 사람들이 잘 밟는 곳에 자라난 잡초를 보면 밟혀도 타격을 적게 입을 수 있도록 땅에 길게 누워있듯이 자라났다. 그러니 밟히면 일어서지 않는다는 것이
진정한 잡초의 혼이다. 듬직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잡초치고는 너무 한심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밟혔는데 왜 일어서야 할까? 잡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꽃을 피워 씨앗을 남기는 일이다. 그렇다면 밟히고 또 밟혀도 계속 일어서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 낭비다. 그런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밟히면서도 꽃을 피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밟히면서 씨앗을 남기는 데 에너지를 쏟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잡초는 밟히면서도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써서 꽃을 피우고 씨앗을 확실히 남긴다. 밟히고 또 밟혀도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무모한 끈기보다는 훨씬 굳세고 듬직하다. 잡초는 밟히면 일어서지 않는다. 하지만 잡초는 밟히고 또 밟혀도 반드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남긴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잡초의 혼이다. 물론 인간은 자손만 남기면 되는 단순한 생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무엇이 소중한가? 다행히 인간은 그것을 생각하는 뇌를 갖고 있다. 인간에게 소중한 것을 찾는 일 또한 하나의 삶일 것이다. 생물은 상부상조한다. 생물은 항상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식물은 곤충에게 꿀을 제공하고 곤충은 그 대가로 꽃가루를 날라준다. 이러한 공생관계가 자연계에 아주 많다. 자연계에는 어떤 법률도 도덕도 없다.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치열한 경쟁 속에 속고 속이는 기싸움이 펼쳐진다. 그 누구도 서로 도와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그래도 생물들은 서로 돕고 균형을 유지하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식물의 꽃과 꽃가루를 옮기는 곤충은 서로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히 서로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다. 곤충은 자신을 위해 꿀을 모을 뿐이고 식물도 꽃가루를 옮기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모든 생물이 자기 이득만을 생각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서로 돕는 것처럼 보인다. 독주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서로 도와야 이득이다. 이것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35억 년 동안 생물이 진화하면서 이끌어낸 답이다. 그 어떤 도덕심도 없는 자연계에서 고르고 골라 얻어낸 답에는 이렇게 도덕심이 흘러넘친다. 넘버원이 된 생물들은 서로 관계하고 도우며 살고 있다. 생물들의 온리원 리치는 그대로 생태계에서 온리원 역할을 한다. 자연계를 둘러보면 겉보기에도 강한 생물이 있는가 하면 안타까울 정도로 가녀린 생물도 있다. 대단해 보이는 생물이 있는가 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물도 있다. 그러나 그 생물들도 모두 넘버원인 존재다. 그리고 누구나 온리원 역할을 해서 어떤 생물이 빠지면 균형이 흐트러져 성립되지 않도록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그것이 생태계다. 이렇게 이루어진 자연계가 얼마나 빛나 보이는가. 이는 생물의 종 이야기지만 나는 인간 세계에도 적용된다고 믿는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서 넘버원이며 어딘가에서 온리원 역할을 해낸다. 그리고 누구 하나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가수 나훈아가 부른 잡초의 가사를 보면 실상 잡초에 대해 맞는 얘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잡초에도 이름이 있고 꽃도 피고 향기도 있습니다. 손발이 없어서 님을 부르지는 못하지만 님을 향해 씨를 날리고 벌을 꼬드겨 생식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니요. 다른 꽃들처럼 있을 거 다 있고 할 거 다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를 뿐입니다. 잡초의 자유로움을 이해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갖고 사는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